네, 행정심판 전치주의 펴시면 됩니다. 토막살에. 네, 첫 번째,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절차를 설명하시오. 네, 우선 행정쟁송 절차를 설명하라고 했을 때 행정쟁송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행정소송 제기 따로, 행정심판 제기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행정소송 절차와 행정심판 절차 사이의 관계를 논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행정쟁송 절차입니다. 둘의 관계를 논하라. 둘의 관계는 전치주의밖에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거를 얘기하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국공노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국공노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노입니다. 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은 당사자 심판이고 거기서 나오는 처분으로서의 재결이 원처분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은 항고심판, 특별행정심판 절차인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재심판정은 바로 행정심판의 재결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31조 2항이라거나 아니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5조 2항이라거나 노동위원회법 27조 1항에 보게 되면은 행정소송은 오직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것들과 달리 얘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아니라 재결주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재결주의라는 것은 행정소송은 오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얘기는 필연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만 한다라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게 되면은 재결주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동일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결주의로부터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출하는 그런 문제에 해당을 한다. 그 다음 국가직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감봉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취소를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그건 아주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들어왔죠. 아주 너무 쉬운 문제에 속하게 되겠고요. 이게 뭐냐면 얘는 이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입니다. 국공노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에서 공부분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그것은 국가공무원법은 16조 1항에 지방공무원법은 20조 2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리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소송을 제기하라. 다만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그 심리의결을 거치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행정심판 전치주의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소청심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소청심사가 행정심판 절차다라는 연결고리를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잡는 과정은 바로 행정심판법 4조 1항에 있는 2010년도 1월 25일날 행정심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4조 1항에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법에 따르게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개별법에서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특히 필요한 경우는 바로 뭐냐? 특히 공정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일반 행정심판위원회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라 더욱 전문적인 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 그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청심사라는 것은 특별행정심판 절차다. 행심법 4조 1항에 있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다로 연결시킵니다. 16조 1항과 20조에 있는 얘기를 필요적 전심절차 규정을 특별행정심판 절차로 연결하면 비로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성립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공단 소속 근로자가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이사장 모형 내용을 게시하고 직외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서 중노에 직외제 및 해임 처분에 대한 부당 후 재심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이 되어 재심 판정 중 해임 처분의 취소를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던 중에 이와 별도로 재심 판정 중 직외 해제 취소를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었는데요. 물론 이제 단서 공단의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직외제에 따른 불이익 규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제 문제에서는 행정고시 문제죠. 뭐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냐면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단계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한 게 근로자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은 항상 근로자란 말이죠. 근로자가 구제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 초심 판정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근로자가 했다는 뜻은 바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은 둘 다 직계제 부분도 행정부 부분도 둘 다 기각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퍼즐을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행정고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위 절차를 잘 모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뭔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면 이렇게 진호위에서 기각이 된 경우에 근로자가 중노위에 찾아갈 때는 재심 신청만 하지 않습니다. 이 재심청은 취소 심판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취소 심판이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진호위가 소심해서 기각을 했다는 것은 구제 명령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한 거거든요. 그 거부 처분에는 취소 심판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금기법이든 노조법이든 간에 뭐라고 돼 있냐? 부해사건, 분호사건 모두 다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직접 구제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재심 신청과 구제 신청을 동시에 병합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구제 신청 부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동위 절차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행시생들을 고려해가지고 일반적인 행정심판처럼 여기 행정심판도 그냥 취소 심판만 제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뭐 실무적으로는 병합을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각각 들어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첫 번째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이 뭐였습니까? 거부였죠, 거부. 그렇죠? 거기다가 바로 다이렉트 소송 못 들어가는 것이고 재결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심 판정에 대해서만 소송이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 즉 행정심판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치주의다. 이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 재심이 뭔지는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소청심사가 뭔지 알 수 없고 재심청이 뭔지 모르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사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혼재 있고 그에 대한 불복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라는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를 따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특별행정심판 절차다라는 연결고리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 지자체장이 견책 대상인 징계처분은 공무원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국가공무원법 79조 이런 거 보게 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들어가는데 윗대가리 4개가 중징계고 밑에 2개가 이제 경징계다 이거지. 여기서 이제 견책 맨 마지막 겁니다. 견책 대상이었던 소속 공무원을 그동안의 표창 공적을 이유로 해서 징계를 감경하여 이걸 더 감경하면 더 내려갈 데가 없죠.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경고로 바꾼다. 그래서 불문 경고에 처한 경우에 공무원의 행정쟁송상 권리부재산을 검토하시오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행정쟁송상이라고 물어봤을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불문 경고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이거 행정지도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 그냥 권고를 하는 행위란 말이죠.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처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1년간 그와 같은 사실이 등재가 되고 1년 동안 표창을 받을 수 없는 장래 불이익,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성을 인정을 시키게 된다면 말이죠. 시키게 되면 그것은 결국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되어버립니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되어버렸으니까 징계와 마찬가지 취급을 해버리거든. 그래버리면 얘도 행정심판 전체주의 적용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뭘 한다? 불문 경고가 처분 이달을 연결시키고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고 그러면 국공도 도사징발 감사합니다에 공 걸렸고 따라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얘는 지방직 공무원이니까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 20조의 2에 있는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가 적용이 될 것이고 이 소청심사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다 연결시키시게 되면은 그럼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구조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좀 섞여 있는 겁니다. 혼합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방의회가 소속 의원의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거 지겹게 나오고 있습니다. 3-2-1이죠. 3-2-1에서 몇 번? 두 번째 거. 2. 지방의원에서 지방 부분이죠. 지방행정직 공무원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방금 보신 대로 지방행정직 공무원이면 지방공무원법 20조의 2 적용을 받게 될 것인데 과연 지방의원도 그럴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받지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첫 번째요. 지방공무원법 피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방자치법으로 넘어갔는데 그 지방자치법에 만약에 지방의원이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또 필요적 전심절차 규정이 있으면 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그 같은 규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피해버리고 지방자치법에 필요적 전심절차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는 행정심판 전치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 여긴 임의주의 사항이다. 임의주의가 적용된다. 그 다음 문제. 음주운전으로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 다시 운전을 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려는 경우에 시간적 순서에 따른 불복 절차를 개괄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문제는 행시에 출제될 때는 불복 절차만이 아니라 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에 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중에 불복 방법 부분은 작용법 문제고 불복 절차 부분은 쟁송법 문제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제일 먼저 면허 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100일의 면허 정지가 나왔죠. 음주운전했다고 면허 정지가 나왔고 근데 얘가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면허 정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받는 것이냐면 정지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라는 의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게 되면 그것은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면허가 없어도 운전을 잘하는 친구니까 이 면허를 그냥 없애줍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복 방법과 불복 절차는 뭘 말하는 거냐면 방금 얘기한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는 앞에 선행 처분, 뒤에 후행 처분 이렇게 시간적 순서가 잡히죠. 그리고 나서 앞부분에 있는 면허 정지는 이미 불가능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불가능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겁니까? 제소기간을 도과한 겁니까? 이거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겁니다. 심판 청구기간입니다. 제소기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행정심판 못 청구한 상태가 되고 그럼 소송도 당연히 못 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에 도과돼가지고 면허 정지 처분의 불가능이 발생해갖고 뭐에 대한 쟁송을 들어가는 거냐?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쟁송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불복이라고 했어요. 불복. 그쵸? 소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복은 소송과 심판을 포함하는 것이죠. 면허 취소에다가 불복을 하게 되면은 뭐 심판이든 소송이든지 간에 들어가서 뭘 주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후행 처분을 그 쟁송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선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에 따른 불복 방법은 하자의 승계를 논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면허 취소에다가 불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법 142조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치고 그리고 기각이 되면 종심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순서가 잡히게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전심 절차와 종심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있었다면 여기는 전심 절차와 종심 절차 이렇게 시간적 순서가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불복 절차, 앞에는 불복 방법, 여기는 불복 절차. 이 불복 절차는 무엇이 된다? 요거는 이제 행정심판 조치가 되는 겁니다. 아까는 질문이 행정쟁송 절차를 설명하시고 여기는 불복 절차를 설명하시는데 행정쟁송이 바로 불복이고 불복이 행정쟁송이기 때문에 같은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이걸 논하라는 것이고 다만 앞에 있었던 거랑 좀 다르다 이거예요. 만약 노동위원회 처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재결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치주의다. 또 중노위의 재심이라는 건 특별행정심판 절차다라는 뭐 이런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소청심사가 특별행정심판 절차다라는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도로교통법 142조에서 대놓고 행정심판이라고 했어요. 행정심판이라고 했기 때문에 142조 한 개만 가지고 바로 필요지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관할 토수위가 보상금 1억 원 지급 조건으로 토지 수용 제재를 하였습니다.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불복을 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의 적절한 구제 수단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토지 수용 재결에는 내용이 두 개가 있죠. 땅을 뺏는 부분이 있고요. 수용 재결, 방어하라 그리고 청산하라. 그 다음에 보상 재결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주는 부분, 인용하라 그리고 청산하라. 그러니까 수용 재결을 포인트로 한 불복이 있을 수 있고 보상 재결을 포인트로 한 불복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했기 때문에 내 땅을 뺏는 건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정당보상 원칙에 따라서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보상 재결에 대한 불복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수용 재결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83조에서 이의 신청을 거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85조 1항에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다 항고심판 항고소입니다. 보상 재결에 대한 불복은 83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소송은 85조 1, 2항에서 보상금 증액 청구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항고심판 그리고 형식적 당사소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보상 재결에 대한 불복이니까 이의 신청을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고 그리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보상금 증액 청구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구조겠죠. 근데 이게 왜 전치주의 논의가 나오는 거냐면 노동위원회 처분과 마찬가지로 이게 진호위의 처분, 여기는 지토위의 처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재결주의 때문에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구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 있다 이거죠. 소송이 지금은 토지보상법 8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법은 토지수용법 75조의 2에 있었습니다. 85조하고 75조의 2, 토지보상법하고 토지수용법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뭐라고 했냐? 재결주의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의 재결을 거친 다음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의 재결을 거친 다음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만약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 취소를 들어갈 때는 그 행정심판 재결인 이의 재결에 대한 취소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상금 증액 청구송을 제기할 때는요 이의 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토지 수용 재결 이후에 바로 보상금 증액 청구는 과거에는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가 있었던 거야? 재결주의가 있었던 겁니다. 재결주의는 필연적으로 전치주의가 된다. 그 얘기죠. 항상 이 문제는 역사적 해석, 구법과 신법의 비교 논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4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립대학교 단과대학 조교수가 재임용 심사를 신청을 하였는데 총장의 비리 관련 기사를 신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재임용 탈락 통지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행정쟁송상의 권리구제 수단은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이제 대상자격에서는 뭘 얘기했었냐면 과연 신청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은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둘 이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그랬었죠. 그러면 이 재임용 탈락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을 시키는 순간 거부 처분으로 보는 순간 바로 뭐가 돼버린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되면 또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겠죠. 얘는 뭐냐? 국립대학교 조교수죠. 그러니까 얘는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거 원래는 어디로 가요? 맨 처음에는 교육공무원법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교육공무원법에 가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으로 다시 토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공무원법으로 넘어가요. 넘어가게 되면 16조 1항에서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앞에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행정심판법 4조 1항에 특별행정심판 절차다가는 연결고리 잡는 것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문제. 국교부 장관이 관광 내지형 기업도시 건설을 위하여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고 관할 토수위가 토지 수용 재결을 한 경우에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가 위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불복을 하는 경우의 방법에 관한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건 보상 재결에 대한 불복이었었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의 신청과 취소송의 구조로 넘어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구토지 수용법과 현 토지보상법을 비교하는 거고 85조와 75조의 2를 비교하는 겁니다. 과거에 재결주의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이의 신청이라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재결이 나오게 되면 그 재결이 있다고만 취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뭐다? 재결주의는 필요적으로 필요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문제. 토수위의 토지 수용 재결상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불복 수단을 검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느낌은 언제나 이뻐코시. 그래서 얘는 뭐예요? 앞에 보상 재결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떻게 했다? 이의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리고 나서 보상금 증액 청구송을 제기하는 것이었다라면 지금은요. 이의 신청을 거치고 보상금 증액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상금 증액 청구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라고 하게 되면 현재 보상금은 이의 재결에서 결정해놓은 보상금이 될 것이고요. 안 거치고 들어갔다면 현재 보상금은 토지 수용 재결에서 결정해놓은 그 보상금에 대한 불복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치주의 문제는 결국 재결주의에서 오는 필요주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소기간 토막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구청장이 즉 업주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일반 음식점 업자에게 2013년 2월 15일 2월에 영업정지 처분했다가 당초 처분이죠? 당초 처분이 2월에 영업정지고요. 2013년 2월 23일 1월에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변경을 했다. 이때 취소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당초 처분과 변경 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불복 기간의 기산점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행정심판이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친구가 취소 심판을 제기했다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게 되면 당초 처분이 이렇게 당초 처분, 변경 처분이 있을 때 무엇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전체적으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종류는 5가지가 있고요. 일부 추가, 일부 철회, 일부 변경, 그리고 중요 변경, 대체, 확정 5개입니다. 위에 3개하고 밑에 2개로 분류가 되는 건데 위에 3개는 당초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고 밑에 2개는 당초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봐야 하는 거고 우선 당초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만 판단을 해서 기준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일부 추가, 일부 철회, 일부 변경 그리고 중요 변경, 대체, 확정 3개, 2개 위에 3개는 당초 처분이 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일부 철회라고 만들게 되면은 당초 처분이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이게 이제 2월의 영업정지를 1월의 영업정지로 바꾸고 만약에 2월의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이 200만원이라고 치고 1월의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을 우리가 100만원이라고 친다면 말이에요. 만약 당초 처분이 2월의 영업정지고 그리고 변경 처분이 1월의 영업정지다. 그렇게 들어가면 그거는 일부 철회입니다. 만약에 당초 처분이 200만원 과징금이고 변경 처분이 100만원 과징금이다. 그러면 일부 철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처분의 종류가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2월에 영업정지를, 1월에 영업정지에 가려면 100만원 과징금을 받게 되면 이거를 우리 판례는 일부 변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일부 변경. 그런데 모두 다 마찬가지로 결론은 뭐다?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입니다.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1월에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으로 변경된 내용의 당초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1월에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으로 변경된 내용의 당초 영업정지 처분이 이제 소위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뭐 결론적으로 당초 처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당초 처분부터 끌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2월 15일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시장이 유해식품 판매를 이유로 3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제소기한이 종료되고 영업정지 기간도 지난 후에 해당 식품이 유해하지 않다고 판명이 되었다면 위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앞에 협의수익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죠. 소지기 전에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소기간의 도과도 언제나 함께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특히나 영업정지가 만약에 3개월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제소기간이 도과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이럴 땐 답안을 어떻게 쓴다? 될 듯, 될 듯, 안 될 듯 이렇게 쓰는 것이다. 협의수익을 먼저 검토하고 가중요건 규정을 근거로 해서 협의수익을 살리고 그런데 결국 제소기한 도과됐기 때문에 그러면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국가공무원이 2008년 4월 8일 해임 처분을 송달받고 당초 처분이 해임 처분이었었습니다. 소청심사에서 7월 30일 3개월 정직으로 변경하라는 명령 제기를 받고 이거는 처분 변경 명령 제기이 나온 겁니다. 일부 인용으로. 그리고 나서 이 명령에 따라서 다시 처분청 임용권자, 징계권자가 정직 처분으로 변경을 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처분, 변경 명령 제결, 그리고 변경 처분 이렇게 세 가지의 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공무원이 이에 계속 불복하여 소송을 또 제기하려고 한다면 제소기간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외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하시고 소외 대상이 선정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가 계속 불복을 하는 경우는 주체 절차 형식의 위법을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내용의 위법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위법의 주장은 무조건 재결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결의 위법을 주장을 하는데 주절형의 하자를 주장하는가 내용의 하자를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소외 대상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주절형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재결이 나온 시점 즉 7월 30일부터 기산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주절형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내용의 하자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해임을 3월의 정직으로 바꿨는데 3월의 정직도 역시 과하다는 이겁니다. 내용의 하자를 주장을 하게 되면 일부 인용은 이 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초 처분, 변경 명령 제결 그리고 변경 처분 중에서 이 재결 처분은 제끼면 됩니다. 제외가 되고 남아있는 건 두 개죠. 두 개는 맨 처음에 당초 처분, 해임 처분이 있고 맨 끝에 변경 처분, 3월 정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유리하게 변경됐을 때는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바로 소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3월의 정직으로 변경된 내용의 당초 징계 처분이 되는 겁니다. 3월의 정직으로 변경된 내용의 당초 징계 처분 이것이 이제 소외 대상이 되니까 기산점은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면 4월 8일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처분에 대한 재결이 있기 때문에 제소기한 특례 규정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 단서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다시 7월 30일로 밀립니다. 그래서 7월 30일부터 기산해갖고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지방의회가 재판관할이죠. 재판관할은 뭐 원래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소속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3-2-1에서 3부분이죠. 3부분. 그래서 조례 공포 전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하게 소송을 제기할 때 거기에는 1심 법원이 대법원이다. 과연 여기서 지방의원이 소송을 제기할 때도 1심 법원이 대법원이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건 기간소송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행정소송법 구조를 적용시켜가지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이 바로 관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이번에는 행정소송과 가구제입니다. 가구제. 관할시장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구직 중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걸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노조법상으로는 구직 중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맞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거부 사유를 잘못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실무상의 반려는 가학상의 거부를 말하는 것이고, 즉 노조 설립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하여 취송을 통해 강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가구제는 우리 행정속에서 가구제는 그것이 집행정지이든 가처분이든 아니면 집행정지이든 심판의 임시처분이든지 간에 본체 쟁송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민사에 있어서의 가처분과 다릅니다. 무조건 본체는 깔려 있어야 되고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돼? 취소성이 우선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겠죠. 앞에서 본 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라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3항에 근거해서 그 반려사유가 2조 4호에 가있고 2조 4호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라거나 뭐 아니면 주로 정치운동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뭐 노조의 주된 경비 부분을 먼저 받는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용적 심사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 요건이기 때문에 신고 요건에 실질적 요건이 포함돼서 얘는 수리를 요한 신고가 됩니다. 수리를 요한 신고, 그럼 그 수리가 처분이 될 테고요. 그럼 수리 거부는 처분에 대한 거부가 맞겠죠. 그 다음 신청권이 인정되느냐라는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신청권은 노조법 제10조에 신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인의 공법행위된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리 거부는 거부처분 성립이 될 수가 있을 테고요. 나머지 소송요건 특별히 문제된 게 없습니다. 적법하게 소송이 제기가 된 상태고 가구제 논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소극적 처분으로서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 과연 무엇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소극적 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은 적극적 구제수단이어야만 합니다. 적극적 구제수단이라는 것은 새로운 법률 관계를 창설하는 내용의 구제수단이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여기는 가처분이 가장 적당합니다. 가처분. 가처분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이행이 있고 하나는 가금지가 있습니다. 가이행은 보통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이것은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 요구적 쟁송에서 다루는 가처분이 됩니다. 그 다음 가금지가 있죠. 가금지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라고 하게 되고 이것은 침입적 처분을 전제로 하며 방어적 쟁송에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있어서 노조 설립 신고에 대한 수리 처분은 수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요구적 쟁송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처분 중에서 가이행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가처분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행정소법은 가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은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논의에 이제 집중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답안의 순서는 집행정지가 먼저 검토되고 나서 이게 안 되면 그다음에 가처분 논의로 넘어가야 될 테고요. 집행정지 들어가시게 되면요. 집행정지 핵심은 뭐가 되겠어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얘는 왜 가구제를 도모하려고 하는 거냐면 소송의 기간 중에서 얘가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적법한 노조, 법내 노조로서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의 기간이 너무 기니까 그동안에 회사가 괴롭힐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가구제를 도모를 해가지고 법내 노조의 지위를 보장받고 회사가 괴롭히게 되면은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통해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송 도중에서 법내 노조로서의 임시적 지위를 정해달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가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가처분과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처분이라는 것이 결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되어야만 비로소 이와 같은 가구제, 집행정지 신청에 실익이 있다, 신청에 이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행정소송법 23조 6항은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을 30조 1항에 있는 일반적 기속력만 인정을 하고 있지 30조 2항에 있는 재처분 의무를 준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거부처분만 없었던 상태, 즉 신고만 존재했던 상태로 되돌아갈 뿐 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신청의 이익은 없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집행정지 요건은 본대 회급 복명이죠. 본대 회급 복명. 본대는 긴급하게 돌아가라 복명 복창을 시킨 겁니다. 행군을 집행 정지시킨 겁니다. 본대 회급 복명입니다. 본은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이고 그 다음에 대는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고 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고 급은 긴급한 필요고 여기까지가 적극적 요건입니다. 적극적 요건은 행정소송법 23조 2항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복명, 복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고 명은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말 것 이건데 이거는 행정소송법 23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청구의 이유 없음의 명백 부분은 아직 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여기서 다시 본대회급 복명에서 본대회급은 적극적 요건이고요. 복명은 소극적 요건이 될 텐데 본대는 절차 요건이고요. 그 다음 회급 복명은 실체 요건입니다. 따라서 각하 결정이 나올 것인가 기각 결정이 나올 것인가는 그것이 절차 요건인지 실체 요건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대 회급 복명 외에 뭐가 추가되죠? 신청의 이익이 추가됩니다. 신청의 이익이
여기서 이제 우리 소송에서 얘기하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수익, 피고적격 이런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소송 요건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송 아닙니까? 집행정지도 보전소송, 행정소송의 일종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그 신청 요건, 절차 요건이 있을 텐데 대상적격,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신청의 이익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를 논의 안 하죠? 우리가 신청인적격과 피신청인적격은 따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왜 따로 검토를 하지 않느냐? 이미 본대회급 본명, 본이 있죠. 취송이 있지 않습니까? 취송의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면 집행정지 신청인적격이 무조건 인정됩니다. 똑같이 법률상 보호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취송에서 피고적격이 인정이 되면 그 행정청이 바로 피신청인이 맞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적격 및 피신청인적격은 굳이 별도 검토를 하지 않고요. 본대회급 본명 및 플러스 신청의 이익까지를 논해주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시장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철거 명령과 아울러 대집행 계보를 한 경우에 행정쟁송상 구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소송만 이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시 앞에서 우리가 대상적격에서 이 문제를 봤었는데 이러한 행정대집행 문제들 중에서 얘만 좀 특수한 부분이 바로 뭐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실행 단계가 있었습니다. 계고 확정 실행 비용 중에서 3단계 실행 단계가 있었는데 얘는 계고 단계 위치에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가구제 논의를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본체 소송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체가 있어야 가구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의 본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고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실행이 나오지 않도록 실행을 대상으로서 예방적 금지소송을 제기하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고 취송하고 그 다음에 실행 예방적 금지 소송입니다. 이때 계고에 대한 취송을 제기해서 가구제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집행정지를 걸게 될 것이고요. 이거는 절차의 정지입니다. 절차의 정지. 그 다음에 예방적 금지 소송을 제기해 놓고 나서 가구제 논의를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가처분 논의가 될 것이고요. 사전소송이니까 가처분인데 그 중에서 방어소송이니까 가금지가 되는 겁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그래서 집행정지하고 즉 절차의 정지, 그 다음에 가처분, 가금지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적법하게 출생신고를 하였음에도 개명이 잦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수리 거부를 당한 경우에 위 수리 거부 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물었는데요. 언제나 집행정지 문제의 핵심은 바로 신청의 이익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그랬었습니다. 신청의 이익이 언제나 핵심이 되고요. 이와 같은 신청의 이익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행정행위이고 하나는 형식적 행정행위 상황입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집행정지는 소극적 효력만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그 처분이 없는 거랑 같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역할밖에는 못해주기 때문에 현재 상태 유지 및 현재 침해 해소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 유지 및 현재 침해 해소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극적 행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임시적 지위를 정해야만 그래야만 구제가 가능한 상황인 것인데 현재 상태만 유지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적합한 구제 방법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관련돼서 논의되는 게 바로 재처분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논점 이름이 바로 소극적 행정행위와 재처분 의무가 되는 겁니다.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그것을 우리가 소극적 행정행위나 재처분 의무라고 하죠.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신청의 이익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행정행위입니다. 장래 위헌 방지 필요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처벌성을 인정시키는 형식적 행정행위. 그러나 집행정지는 소극적 효력만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 이미 침해당한 이익만을 다시 회복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아직까지 아무런 권익이 침해되는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와 같은 집행정지 실익이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소극적 행정행위든 아니면 형식적 행정이든 간에 말입니다. 걷다가 취송을 제기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취송을 제기해서 얻고자 하는 권리보호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 권리보호 이익과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얻고자 하는 그 권리보호 이익은 결국 똑같은 권리보호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같은 내용이다. 같은 내용. 거부처분에 대한 취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재처분을 받아가지고 영업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고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걸어가지고 얘가 얻고자 하는 것도 소송 도중에 영업자의 지위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출생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취송을 제기하는 것도 장래 위헌 방지 필요를 위해서 제기하는 것이고 여기다가 집행정지를 거는 것 역시도 소송 도중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래 위험의 실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둘의 차이는 뭐가밖에 없다. 본체 소송 같은 경우에는 판결 이후에 그 권리보호 이익을 실현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보전 소송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 권리보호 이익을 실현시키면 되는 겁니다. 시점의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형식적 행정에서 출생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같은 경우에는
장래 위험 방지 필요를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게 왜 인정이 된 거냐? 협의의 소익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장래 위험 방지 필요라는 내용의 권리고 필요죠.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까지 도달을 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에 닫혀있는 문으로 대상 적격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의 예외적 처분성을 인정시킨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 협의의 소익이 인정됐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집행정지에도 그대로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이유에서 장래 위험 방지 필요라는 이유에서 집행정지 신청액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소극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신청액이 인정 안 되고 그 다음 형식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신청액이 인정된다. 예, 이렇게 결론을 맺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시장의 명령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살모넬라병에 감염된 쇠고기의 수거 폐기를 개시하자 육류 판매업자가 즉시 취송을 제기한 경우에 소의 적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권력적 사실행위 문제죠. 이건 이제 즉시강제라고 했습니다. 시간상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와 성질상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중에서 성질상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고, 즉시강제가 되는 것이고, 예, 이거는 식품위생법 72조를 집행하기 위한 즉시강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 논점이 대상적 효과, 협의 소익과 그리고 집행정지 세 가지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계속적 성질이 없는 경우에 바로 이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땐 단기간에 종료된 특징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종료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를 걸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 될 겁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에 있어서 이 집행정지는 바로 더 간이한 방법으로서 절차의 정지나 집행의 정지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효력의 정지 문제가 됩니다. 과연 가능하겠는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없습니다. 이거는 소고기 좀 불태워버린다고 해가지고 문제될 건 없겠죠. 나중에 돈 주면 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이 안 된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1심에서 집행정지를 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견책 대상인 소속 공무원을 그동안 표창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에 처한 경우에 공무원의 행정쟁송상의 권리부재선을 검토하시오. 이와 같은 장래의 불이익이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뭐랑 똑같은 문제죠? 예, 출생신고 쪽하고 똑같은 문제죠. 이것도 형식적 행정이고 이것도 형식적 행정입니다. 출생신고는 정보제공적 신고로서 자기형표적 신고고 그 수리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닙니다. 그럼 수리거부도 역시 사실행위가 되겠죠.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시킨 케이스였었고요. 여기에 있는 불문경고 역시도 행정지도로서 행정대장법 48조 1항 후문에 따르게 되면은 이건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처분이 아니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 얘도 역시 형식적 행정을 인정시킨 겁니다. 앞에 출생신고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결국 본체손과 보전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익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시점만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처분성의 인정은 협의의 수익의 인정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장래 위험 방지 필요가 바로 집행정지의 신청의 이익을 그대로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본 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뭘 조심을 하셔야 되냐면 소극적 행정행위와 제처분 의무라는 논의가 신청의 이익이 하나가 있고 형식적 행정행위와 장래 위험이라는 논의가 신청의 이익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거부처분입니다. 거부처분. 외형이 거부처분으로 등장을 했을 때 그것이 소극적 행정행위인 경우도 있겠고 아까 출생신고 수리거부처럼 형식적 행정행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극적 행정행위냐 형식적 행정행위냐에 따라서 논점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거부처분 등장하면 그것이 진짜 행정행위로서의 거부처분인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받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별하시고요. 그건 뭐 본체수정 검토하실 때 이미 논의를 하고 넘어온 상태일 겁니다. 그에 따라서 소극적 행정행위와 제처분 의무 문제인지 아니면 형식적 행정행위와 장래 위험 방지의 문제인 것인지 구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부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갱신허가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 행정쟁송상의 집행정지 가능성을 논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소극적 행정행위와 제처분 의무에 대한 또 문제에 해당을 하겠죠. 도시가스 사업허가는 가우산 특허로서 행정행위 맞습니다. 형성적 행정행위 해당을 하겠고요. 당연히 그에 대한 거부도 역시 소극적 행정행위가 맞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소극적 행정행위와 제처분 의무에 대한 문제로서 다수의 입장인 제한적 긍정설에 따르게 되면은 즉 갱신허가 거부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은 이거를 갱신허가로 볼 수 있으면 신청의 이익이 인정될 수가 있는 거고요. 갱신허가로 볼 수가 없으면 신청의 이익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은 갱신허가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요정가죠. 요정가. 료는 기간의 만료, 정은 법정 기간, 가는 제어가. 그래서 기간 만료가 됐다라거나
아니면 법정 기간이 존재한다거나 제어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표현상 또는 성질상 갱신 허가의 문제, 허가 기간의 연장의 문제로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존속 기간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기간을 갱신 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 존속 기간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갱신 허가 거부는 성립이 안 되며 오로지 신규 허가 거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거부 처분만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역시 신청의 이익이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갱신허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행정청에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만 없으면 내가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연장의 신청만 하면 자동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동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놈허가 나한테 거부를 하면 여기서 그 허가의 효과가 여기서 딱 멈춰버려요. 소멸을 해버린단 말이지. 근데 집행정지를 가지고 저 거부의 의사표시를 제거를 시켜버리게 되면 자동 연장이 되는 거니까 소멸했던 기존 처분의 효력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서 다시 연장이 쭉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가 없는 거야? 재처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갱신허가 거부 같은 경우에는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면 충분하고 그 별도의 재처분이 없어도 집행정지를 통해 내가 원하는 걸 달성할 수가 있다 이거죠.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다. 갱신허가 거부는 실질상 철회처분이다 이거죠. 실질상 철회처분이기 때문에 이게 소극적 불이익처분이 아니라 적극적 불이익처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상가 건물을 건축하고자 허가권자인 도지사에게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소방본부장이 건물 신축 허가에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 행정쟁송상의 권리부재수단을 설명하시오. 역시 마찬가지죠. 이 동의 거부를 어떻게 인정을 했느냐? 예외적 처분성을 인정을 시킨 거죠. 예외적 처분성을 인정을 시켰다. 그러면 판례는 동의도 동의 거부도 처분이 아니라고 했고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동의는 처분이 아니고 내부행위에 불과한 것인데 동의 거부는 장래 위험 방지 필요로 하는 측면에서 예외적 처분성을 이론적으로는 인정시키지 못할 바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판례처럼 치게 되면은 이거는 애당초 동의 거부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취소를 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론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처럼 예외적으로 이 동의 거부의 형식적 행정이 처분성을 인정을 시키게 된다면 앞에 출생신고라거나 불문경고라거나 이와 같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에서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 그 신청의 이익을 인정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생긴 거는 동의 거부의 처분성 인정시키면 거부 처분 집행정지처럼 보여지는데요. 이게 소극적 행정행위와 재처분 의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형식적 행정행위와 장래 위험 방지에 대한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조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